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방산 전시회장, 유럽 최대 방산 분석그룹의 수석 분석가가 작성한 기밀보고서 한 통이 본부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미국 F-16V, 이 쟁쟁한 전투기들을 제치고 단 3년 만에 세계 4.5세대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바꾼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 3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KF-21은 단 %의 시장 점유율을 예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2025년 기준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8개국이 KF-21 도입을 공식 검토 중입니다.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탈하면 사업은 무조건 망합니다. 라팔과 그리펜 앞에서 한국 전투기는 경쟁이 안 됩니다. 유럽 방산업계가 단정했던 이 모든 예측들이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프랑스 분석가가 석 달간 한국에 체류하며 목격한 놀라운 반전의 기록, 그가 본부에 보낸 10통의 편지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만했던 한 유럽인이 어떻게 한국의 진짜 실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줄리앙 모로입니다. 유럽 방산 시장 분석 그룹에서 15년간 전투기 시장만 분석해온 수석 분석가죠.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국방부 자문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부에 제대로 된 현장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2025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죠. 한국의 KF-21 사업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이 전투기가 유럽 시장에 얼마나 위협이 될지 분석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프랑스는 이미 50년 전부터 미라주 시리즈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고 지금은 라팔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도 만만치 않고요. 미국의 F-16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투기 부품조차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갑자기 독자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제 동료들은 다들 코웃음 쳤습니다. 뭐로 한국 출장 간다며? 김치 맛있게 먹고 와. 전투기 분석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 아, KF-21? 그거 장난감 아니야? 사무실에서 이런 농담들이 오갔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현장 조사 한번 하고 보고서에 시장 경쟁력 없음이라고 한 줄 쓰면 끝날 일이라고 봤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이 영어를 조금 하시더군요.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프랑스. 관광이세요? 아니요, 일 때문에 왔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전투기 분석하는 일입니다. 기사분 얼굴이 확 펴지더군요. 아, KF-21 보러 오셨구나. 우리나라 자랑이죠.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냥 애매하게 웃고 넘어갔습니다.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현대적이긴 한데 그게 전투기 개발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로 향했습니다. 사천이라는 도시였는데 서울에서 기차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회사 정문을 보는 순간 실소가 나왔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프랑스 다소 본사나 스웨덴 사부 공장에 비하면 정말 아담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전투기를 만든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의 엔지니어였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모로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겠습니까? 그래야죠. 그게 제가 온 이유니까요.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문제였어요. 조립 라인이 고작 2개더군요.
프랑스 다쏘는 4개인데 말이죠. 박민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작전 반경은 750km. 잠깐만요. 제가 끊었습니다. 4.5세대라고 하셨죠? 스텔스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RCS는 0.5제곱미터 수준입니다. 0.5요? 라팔이 0.1인데 말이죠. 박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대당 얼마입니까? 6,500만 달러 정도입니다. 6,500만요? 라팔은 9천만 달러인데 성능은 더 떨어지면서 가격만 싸다는 겁니까? 솔직히 비웃는 투였습니다. 박민준이 표정이 조금 굳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단정하시긴 이릅니다. 실제 비행 데이터를 보시면 됐습니다. 충분히 봤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본부에 보낼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본부 임원진께 저는 현재 한국 사천에 체류 중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사업 현장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투기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타자를 치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첫째, 기술적 완성도가 낮습니다. 스텔스 성능은 라팔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핵심 부품 상당수를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둘째,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조립 라인이 고작 2개로 연간 생산 가능 대수는 20대가 채 안 됩니다. 셋째, 국제적 신뢰도가 낮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수출 경험이 전무하며 해외 고객들이 신뢰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본부는 KF-21을 심각한 경쟁자로 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조만간 내부 문제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동남아 일부 국가에 소량 수출하는 것이 고작일 겁니다. 유럽 시장은 물론이고 중동 시장에서도 라팔과 그리펜의 아성을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내로 귀국 일정을 잡겠습니다. 줄리앙 모로드림. 보고서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에 시차 적응까지 겹쳐서 몸이 무거웠죠.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정말 시간 낭비였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죠. 사흘째 되는 날, 박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로 씨,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엔지니어링 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실제 개발 과정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어요. 그래도 한 번만 와보시죠. 점심도 같이 하시고요. 거절하기가 좀 미안해서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센터는 공장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엔지니어들이 빽빽하게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력 해석부터 구조 설계까지 모든 걸 합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 엔지니어의 모니터를 힐끗 봤습니다. 복잡한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더군요. 저 프로그램 캐티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캐티아로 전체 설계를 하고 별도로 자체 개발한 해석 프로그램도 사용합니다. 자체 개발이요? 네. 미국이나 유럽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개발도상국들은 서방 소프트웨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한국은 자체 프로그램까지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핵심 부품은 수입하잖아요. 엔진이랑 레이더는 미국산이고요. 엔진은 맞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씁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한국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정말요? 네. LIG넥스원에서 만든 AESA 레이더입니다. 액티브 전자주사식 레이더인데 탐지 거리도 170km 이상 나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레이더를 만든다고요. 프랑스 탈레스나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수주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밥과 반찬이 여러 개 나왔는데 다 낯선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매 끼니 먹어요. 아, 김치. 들어는 봤습니다.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매웠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박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박민준이 슬쩍 물었습니다. 모로 씨는 KF21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럽과 미국 전투기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라팔, 그리펜, F-16V, 여기에 한국 전투기가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납기도 훨씬 빠릅니다. 납기요? 네. 라팔은 지금 주문하면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F-16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는 2년 안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주문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박민준이 잠시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더군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객실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려던 참이었는데 뉴스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지급 거부. 한국 정부 심각한 우려 표명.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흥미로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 개발 파트너인데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한 금액의 30%밖에 안 냈다고 하더군요. 역시 그렇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국제 공동 개발 사업이 이렇게 삐걱거리면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개발 초기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그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강대국들이 모여서 한 거였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요. 이건 애초에 파트너 선정부터 잘못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KF-21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구글 번역기로 돌려봤는데 여론이 심각하게 분열돼 있더군요. 인도네시아 버리고 UAE랑 하자. 분담금도 안 내는 나라랑 무슨 협력이야. 차라리 우리끼리 하는 게 낫다. 한국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 사업 동력 상실 가능성 높음. 한국 내부 여론, 악화 프로젝트 지연 또는 축소 예상.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제 예측대로 이 사업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본부에 두 번째 보고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본부 임원진께 저의 두 번째 보고서를 보냅니다. 현재 KF-21 사업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내부에서 극심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국제협력 사업 경험이 부족합니다. 파트너 선정부터 잘못됐고 계약 조건도 허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애초에 분담금을 낼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대체 파트너를 찾거나 단독 개발로 전환해야 하는데 두 경우 모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듭니다. 저는 결론 부분을 강하게 작성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첫 보고서에서 예측한 대로입니다. KF-21 사업은 내부 분열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해외 수출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런 불안정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본부는 라팔 마케팅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줄리앙 모로드림.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호텔 앞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마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KF-21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걸 겁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미 필요한 정보는 다 모았고 결론도 냈습니다. KF-21은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박민준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모로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공군 기지 방문해 보시겠어요? 실제 시험 비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비행이요? 네. KF-21 프로토타입이 비행 테스트 중입니다.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솔직히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건 보고 싶긴 했거든요. 아무리 경쟁력이 없다고 해도 날아다니는 전투기는 멋있잖아요. 좋습니다. 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사천공항 옆에 있는 기지였는데 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활주로가 보이는 관제탑 근처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민준 말고도 몇 명의 엔지니어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박민준이 활주로 끝을 가리켰습니다. 회색 전투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해 보였는데 실물은 생각보다 날렵했습니다. 기체 선이 매끄럽고 크기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곧 이륙합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울리는 제트 엔진 특유의 소리였습니다. 전투기가 천천히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엔진 소리가 커지며 속도를 냈습니다. 활주로를 질주하더니 기술을 들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상승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몇 초 만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상승률은 분당 3만 피트입니다. 라팔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투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급강하를 하더니 활주로 바로 위에서 급선회를 했습니다. 기체가 거의 수직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수평을 찾았습니다. 기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조종사가 누굽니까? 공군 시험비행단 소속입니다. 경력이 20년 넘은 베테랑이에요. 전투기가 몇 차례 더 기동을 보여줬습니다. 배럴롤, 인멜만 턴, 스플릿 S, 전투기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본 라팔이나 그리펜 못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날렵해 보였습니다. 착륙합니다. 전투기가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췄습니다. 조종사가 캐노피를 열고 나왔습니다. 헬멧을 벗은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KF-21의 기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비행 성능이 좋다고 해서 시장에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가격, 신뢰도,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그래도 판매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판매고 뭐고 없죠. 박민준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본부에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모로, 보고서 잘 받았네. 자네 분석이 정확한 것 같아. KF-21은 곧 무너질 거야. 이번 주 안으로 귀국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제 판단이 옳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 그 전투기의 날렵한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귀국하기 이틀 전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는 겁니다. 폴란드요. 나토 회원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국가가 한국 전투기를 검토한다고요. 저는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KF-21 기술 설명회 참석. 가격 대비 성능 우수하다고 평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F-16V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전투기를 검토한다니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미국 전투기보다 훨씬 싸고 성능도 비슷하다던데? 납기도 빠르다고 하더라. 폴란드가 결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거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제 예측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박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폴란드 뉴스 봤습니다. 아, 네. 저희도 놀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폴란드는 원래 F-16을 사려고 했잖아요. 미국이 가격을 너무 높게 불렀나 봅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저희를 발견한 거죠. 가격이요? 네. F-16V 업그레이드 키트가 대당 6천만 달러래요. 근데 저희 KF-21은 신규 기체가 6,500만 달러고요. 신규 기체가 업그레이드 키트랑 비슷한 가격이라고요? 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저희가 훨씬 합리적이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국이 가격을 그렇게 높게 부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신규 기체를 제공할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급하게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긴급 보고.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원인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F-16V 업그레이드 비용이 대당 6천만 달러인 반면 KF-21 신규 기체는 6,500만 달러입니다. 이 가격 차이는 생각보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럽과 미국 전투기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라팔, 그리펜, F-16V, 여기에 한국 전투기가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본부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뭐로 한국 다녀왔어? 응, 어제 돌아왔어. 폴란드 뉴스 봤지? 어떻게 된 거야? 글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확정됐어. 동료가 끊어 말했습니다. 뭐? 폴란드가 KF-21 48대 구매 계약 체결했어. 방금 뉴스 떴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폴란드 KF-21 48대 도입 확정. 총 계약 규모 31억 달러. 손이 떨렸습니다. 48대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건 다른 나라들한테도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뭐로, 너 보고서에 KF-21은 경쟁력 없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폴란드가 샀잖아. 동료들이 비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황한 거였죠. 저도 당황했으니까요.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뭐로 들어와? 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보고서 읽었네.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누구도 예상 못했으니까. 문제는 이제부터야. 무슨 말씀이신지. 폴란드가 KF-21을 샀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른 나라들도 관심 가질 거라고. 하지만 라팔은 비싸. 대당 9천만 달러야. KF-21은 6,500만 달러고.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30% 싸. 자네라면 어떤 걸 사겠나?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 다시 한국 가야 할 것 같아. 네? 이번엔 제대로 조사해야 해. KF-21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우리 라팔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오만함은 버렸어요. 대신 조사자의 냉철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KF-21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박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네. 이번엔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뭘 알고 싶으신데요?
KF-21이 왜 팔리는지요?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박민준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전략기획실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여러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KF-21의 시장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여성 임원이 나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해외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먼저 경쟁 기종들을 볼까요? 스크린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미국 F-16V, 그리고 KF-21이 나란히 비교돼 있었습니다. 라팔, 가격 9천만 달러, 최고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1700km, 스텔스 RCS 0.1제곱미터. 김수진이 차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펜, 가격 7,500만 달러, 최고 속도 마하 2, 작전 반경 800km, 스텔스 RCS 0.5제곱미터. F-16V, 가격 7천만 달러, 최고 속도 마하 2, 작전 반경 550km, 스텔스 RCS 1.2제곱미터. 그리고 KF-21, 가격 6,500만 달러, 최고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750km, 스텔스 RCS 0.5제곱미터. 저는 표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KF-21이 가장 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중간 이상입니다. 하지만 라팔이 작전 반경이 훨씬 길잖아요. 맞아요. 라팔은 장거리 작전에 특화돼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정도로 긴 작전 반경이 필요 없습니다. 자국 영공 방어나 인근 해역 초계가 주 임무니까요. 김수진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리고 납기를 보시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납기 비교표였습니다. 라팔 현재 주문 시 5년 대기, 그리펜 4년 대기, F-16V 3에서 5년 대기, KF-21 2년 이내 인도 가능. 2년이요? 네. 저희는 생산 라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공급망도 안정적이고요. 이건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전투기를 사려는 나라들은 대부분 급합니다. 당장 노후된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주변국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5년씩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럼 품질은요? 납기가 빠른 대신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김수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총 1800회 시험 비행 완료. 누적 비행 시간 2400시간. 주요 결함제로. 1800회요? 네. 저희는 철저하게 테스트합니다. 모든 비행 조건에서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800회라니.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보통 신형 전투기 개발할 때 1000회 정도 시험 비행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그보다 800회를 더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박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투기 수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거죠.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터키 전투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터키도 자체 전투기 개발 중이라던데요. 아, 칸 말씀이시군요. 김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칸은 5세대 전투기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프로토타입이 2번밖에 안 날았습니다. 2번이요? 네. 반면 저희는 1800회입니다. 숫자가 증명하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터키는 그냥 전시용으로 한두 번 띄운 거고 한국은 실전 배치를 목표로 철저하게 테스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죠. 인도네시아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수진과 박민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계속 협상 중입니다. 분담금은요?
일부 지급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요. 그럼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는 이미 자체 예산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업은 계속됩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 없이도 혼자 개발을 밀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파트너가 빠져도 멈추지 않는 추진력,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자료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가격, 성능, 납기, 시험 비행 횟수 모든 게 경쟁력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내렸던 결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네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본부 임원진께 저는 중대한 오판을 했습니다. KF-21은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라팔과 그리펜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했지만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라팔보다 30% 저렴하면서도 핵심 성능은 비슷하거나 일부는 더 우수합니다. 납기는 2년 이내로 라팔의 5년에 비해 엄청난 장점입니다. 게다가 1800회의 시험 비행으로 기술적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결론을 쓸 차례였습니다. 본부는 즉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KF-21은 단순한 저가 제품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경쟁자입니다. 라팔의 시장 점유율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줄리앙 모로드림. 보고서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어. 다음 날 필리핀 뉴스가 떴습니다. 필리핀 공군 KF-21 도입 최종 검토 단계.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필리핀이 원래 F-16V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납기를 5년으로 제시했답니다. 5년이요? 필리핀은 당장 노후된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5년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KF-21을 발견한 겁니다. 박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필리핀 뉴스 봤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고 있어요. 미국이 납기를 5년이나 제시했다던데 정말입니까? 맞아요.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서 생산이 딸리는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국가들도 무기를 사재기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은요? 저희는 2년 안에 줄 수 있어요. 필리핀 입장에서는 선택이 명확하죠. 정말 그랬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5년을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랑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필요한 건데 말이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대당 6,500만 달러요. F-16V가 7천만 달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쌉니다. 성능 차이는요? 비슷해요.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저희가 더 나아요. 레이더 탐지 거리라든지 무장 탑재량이라든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격도 싸고 납기도 빠르고 성능도 비슷하거나 더 좋다면 미국 전투기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일주일 뒤 필리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필리핀 공군 KF-21 12대 도입 확정. 계약 규모 7억 8천만 달러. 또 팔렸습니다. 이번엔 필리핀입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표시를 했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두 나라가 이미 샀어요. 그리고 뉴스를 검색해보니 말레이시아, 이집트, 페루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잖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KF-21이 정말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말이죠. 본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메일이 왔습니다. 당장 파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저는 짐을 싸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걸까? 파리에 도착해서 본부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임원진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뭐로 앉게?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라팔 수출이 막히고 있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전부 KF-21로 눈을 돌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야. 가격을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마진이 없어. 라팔은 원래 고가 전략이야. 그걸 포기할 순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술력으로 차별화해야지. 라팔이 KF-21보다 뭐가 나은지 부각시키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라팔이 KF-21보다 압도적으로 나은 게 없어요. 작전 반경이 긴 것 빼고는 대부분 비슷하거나 오히려 뒤처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뭐로 힘들어 보이네? 응, 좀 그래. 한국이 정말 대단하긴 하더라. 누가 예상했겠어. 그러게.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KF-21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봐야 했습니다. 이 전투기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진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KF-21 개발 역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전투기를 만들려고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무려 7번이나 전투기 개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7번이요. 그리고 그중 6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였습니다. 1차 조사, 1992년. 예상 개발비 50억 달러. 결론 불가. 2차 조사, 1995년. 예상 개발비 60억 달러. 결론 불가.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개발비가 올라갔어요. 50억, 60억, 70억, 80억.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개발비를 제시한 회사들이 전부 외국 업체였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 프랑스 다소, 영국 BAE 시스템즈. 이 회사들이 한국의 개발비를 부풀려서 제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들면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를 안 살 겁니다. 그럼 이 회사들은 큰 고객 하나를 잃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개발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부른 겁니다. 한국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조사에서 드디어 해답을 찾았어요. 이번엔 외국 업체 없이 한국 업체들끼리만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개발비가 8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끼리 하면 된다. 한국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끈질긴 나라인지 깨달았거든요. 6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7번째의 길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2015년 KF-X 사업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2025년까지 시제기 개발, 2028년부터 양산. 13년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도, 미국도,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어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꿈깨. 부품이나 제대로 만들어.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진행했습니다. 2018년 첫 시제기가 공개됐습니다.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양산 계약 체결. 2025년 폴란드 수출. 딱 10년 만에 개발부터 수출까지 해낸 겁니다. 저는 이 타임라인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보통 전투기 개발은 20년 걸립니다. 미국 F-35가 그랬고 유럽 유로파이터가 그랬어요. 근데 한국은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건 상식을 벗어난 속도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북한이라는 위협이 바로 옆에 있고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한 공군력이 절실했습니다. 그 절실함이 속도를 만든 겁니다. 저는 5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F-21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한국은 7번의 타당성 조사 중 6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개발비를 부풀린 사실을 알아내고 자체 능력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런 불굴의 의지가 없었다면 KF-21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나 가격만 본 게 아니라 이 나라가 가진 정신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KF-21은 금속과 전자장비로 만든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의지가 형상화된 상징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뒤처질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 시내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어요. 한국에게 완전히 당했다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2주일 뒤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말레이시아 KF-21 18대 도입 공식 검토.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말레이시아는 원래 라파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프랑스 본부도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한국이 가로챈 겁니다.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뭐로 말레이시아 건 봤지? 네. 라팔이 완전히 밀리고 있어. 이거 심각한 문제야. 죄송합니다. 그만 사과해. 자네 잘못이 아니라니까. 문제는 대책이야. 가격을 낮출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예를 들면 기술 이전이요. 말레이시아는 단순히 전투기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도 원해요. 자국에서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아. 다소 본사에 건의해보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주 뒤 말레이시아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KF-21 18대 도입 확정. 기술 이전 포함. 한국이 또 해냈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따낸 겁니다. 저는 상세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정비, 개량, 심지어 일부 부품 생산까지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주다니. 프랑스는 절대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핵심 기술은 절대 안 줘요. 근데 한국은 과감하게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더 많이 팔 수 있다면 그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정말 치밀했어요.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모든 걸 제공하는 겁니다. 가격, 납기, 성능, 기술 이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본부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라팔 수출이 계속 막히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임원들이 회의만 하면 KF-21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 가격을 낮춰야 한다니까. 그럼 마진이 없어진다고. 싸우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틀렸구나. 한국을 따라잡으려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도 변해야 해. 그날 밤 저는 한국의 AI 전투기 기술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최근 한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전투기에 적용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자료를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무인 복합현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MUMT라고 부르는데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하는 시스템입니다. 조종사는 유인기에 타고 무인기들은 AI가 조종하는 거죠. 이건 미래 전쟁 개념이잖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기술인데 한국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실제 비행 테스트까지 했다는 거예요. 2024년 한국은 KF-21과 무인기를 함께 띄워서 협동작전을 시연했습니다. 유인기가 명령을 내리면 무인기들이 알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적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정찰을 하거나. 이게 실용화되면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조종사 한 명이 전투기 5대를 지휘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엄청난 전력 증가예요. 그리고 무인기는 조종사가 없으니까 위험한 임무도 거리낌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은 이미 AI 전투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시뮬레이션에서 인간 조종사를 이긴 기록도 있었습니다. 인간을 이겼다고? 미국 다파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한국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공적으로 말이죠. 이건 한국이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세대 전쟁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드론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KF-21과 함께 운용할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이름은 아직 안 정해졌지만 컨셉은 명확했습니다.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정찰하거나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어? 저는 경악했습니다. KF-21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I, 무인기, 스텔스, 이 모든 걸 결합한 미래 공군력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6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F-21은 한국 공군력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현대, AI 전투 알고리즘, 스텔스 드론, 이 모든 기술이 개발 중이며 일부는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있습니다. 타자를 치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모방자로 봤습니다. 서방 기술을 베끼는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나라입니다. 다음 세대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결론을 썼습니다. 본부는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가진 비전을 이해하고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뒤 우리는 완전히 뒤처질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KF-21은 계속 팔렸습니다. 이집트, 페루, 체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전투기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본부의 지시로 한국을 3번째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KF-21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본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박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모로 씨,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3달 만이네요. 이번엔 뭘 보러 오셨어요?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최종 보고서 쓸 자료가 필요해요. 그럼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죠. 박민준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역사관이었습니다. 회사 본사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박물관이었는데 한국항공산업의 역사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박민준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낡은 경납고에서 엔지니어들이 비행기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1974년입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항공기를 조립한 해죠. 조립이요? 개발이 아니라요? 네. 그때는 개발 능력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만 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조금 더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1988년 KTX-1 기본 훈련기 개발. 한국이 처음으로 자체 설계한 항공기입니다. 훈련기요? 네. 전투기는 아니지만 우리 손으로 처음 만든 비행기였습니다. 사진 속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박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이 1994년 KF-16 생산. 미국 F-16을 한국에서 조립했죠. 여기서 많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005년 TO-10 고등 훈련기 개발.
이건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다. 2013년 수리온 헬기 개발, 2015년 KF-21 사업 시작. 박민준이 마지막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나는 사진이었습니다. 50년 걸렸습니다. 조립만 하던 나라가 독자 전투기를 만들기까지 50년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상상이 갔습니다. 박민준 씨. 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충분히 대단하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5세대 전투기는 못 만들었고, 엔진도 자체 개발 못했어요. 앞으로 20년은 더 달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만족할 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많은 걸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서 작성했습니다. 친애하는 본부 임원진께 저는 지난 6개월간 KF-21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틀렸습니다. 첫 문장부터 강렬하게 시작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50년간 쌓아온 기술, 7번의 실패 끝에 얻은 성공,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단순히 모방하는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창조하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나라입니다. KF-21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국가별 수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폴란드 48대, 필리핀 12대, 말레이시아 18대, 총 78대가 수출 확정됐습니다. 추가로 이집트, 페루, 체코, 사우디아라비아가 검토 중입니다. 향후 5년 내에 200대 이상 수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KF-21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라팔보다 30% 저렴하면서도 핵심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수합니다. 납기는 2년으로 라팔의 5년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결론 부분에서 솔직하게 썼습니다. 본부는 라팔의 시장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고가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기술 우위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미 따라잡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KF-21은 단순한 경쟁 제품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줄리앙 모로드림. 보고서를 보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빛나는 것처럼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기술도 강하고 의지도 강하고 미래 비전도 명확합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과 마지막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시는군요. 네.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어떤 보고서를 쓰셨어요? 솔직한 보고서요. 한국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틀렸다고 썼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봐주셔서요. 공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본 거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민준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처럼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구나. 이 나라는 포기를 모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합니다. KF-21이 그 증거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지에 오른 나라라는 걸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본부에 출근했습니다.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모로, 보고서 읽었네. 어떠셨습니까? 충격적이더군. 하지만 자네 말이 맞아. 우리가 틀렸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팔 가격을 낮추기로 했어. 그리고 납기도 단축하려고 노력 중이야. 한국을 이길 순 없지만 최소한 경쟁은 해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임계속현실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을 이길 순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공존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뭐로 힘들었지? 응, 좀. 한국이 정말 대단하긴 하더라. 응, 정말 대단해.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준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모로 씨, 안전하게 도착하셨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그때는 KF-21 2세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박민준 드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KF-21 2세대라니. 한국은 정말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박민준 씨,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을 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성과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줄리앙 모로 드림.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F-21,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틀렸던 이야기. 언젠가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쓸 겁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모든 걸 담아서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과소평가할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노트를 덮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KF-21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날렵한 기체, 그 강력한 엔진 소리,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이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지로 올라서는 여정의 시작이죠. 저는 그 여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그 놀라운 반전을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주.